그 다음에 314페이지부터 저기 어디까지냐 318페이지까지는 여긴 전산세무 때 배울 거예요. 내용이 똑같아서 그때 볼게요. 세무 때 요거는. 그 다음에 319페이지로 오십시오. 대손세액 공제. 우리 대손의 뜻이 뭐냐면 못 받는 돈이에요. 대손은 못 받는 돈이고 세액은 세금. 그 다음에 공제는 빼주겠다. 그래서 못 받은 세금 뭐 해주겠다? 빼주겠다. 네, 요거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예요. 그래서 간접세의 뜻은 내 돈이 아니고 남의 돈으로 세금 내는 거예요. 근데 돈을 못 받았어. 그러면 못 내는 게 당연하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대손세액 공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요 대손세액 공제의 특징은 일단 첫 번째로 확정 신고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1년에 신고를 4번 하는데 예정 신고 2번, 확정 신고 2번 합니다. 그래서 무슨 신고만 돼요? 확정 신고만. 그 다음에 요게 좀 변했는데 10년 이내의 것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5년이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계속 회계 쪽에서 세법 쪽에서 10년으로 밀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회계 관련된 서류도 5년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대로 나가면 10년으로 바뀔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지금 하나 두 개씩 기간을 10년으로 다 늘리고 있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회사에서도 몇 년 동안 보관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10년 동안. 근데 아직은 5년이에요.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10년으로 하나 두 개씩 작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10년이 가능한 이유는 저것 때문에 가능해요. 이제는 종이로 갖고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대부분 프로그램에 입력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로 갖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10년으로 되지 않을까, 분위기는. 그 다음에 최근에 요거 시험 문제 나왔는데요. 수표나 어음, 부도 발생하면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해야 돼요. 거기 그 6번에 있어요. 밑에 319페이지 6번에 6개월 경과해야 된다. 근데 이거는 세무 때 좀 여러 번 보긴 할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보시면 거기 밑에 대손세 공제 사유 파산되면 돈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 다음에 강제집행 그 빨간 딱지 있죠? 이런 거대도 돈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사망해도 돈 못 받습니다. 그래서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뛰어내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냐면 자기만 가면 깔끔하게 해결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돈 갚아야 될 게 100억 있어. 근데 그게 다 내 명의로 되어 있어. 그러면 나만 가면 해결돼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상속 안 받아버리면 되니까.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그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실제 종종 발생해요, 안 해요? 해요. 그게 그것 때문에 그래요. 딴 것 때문이 아니고. 그 다음에 당연히 회사 정리되면 돈 못 받고 거기 보시면 소멸시효라고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그냥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법에서 정해놓은 기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학원비가 1년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학원비 안 내고 1년 동안 도망 다니시면 돼요. 그러면 안 내도 돼요. 그 다음에 저거 있죠. 한때 유행했었던 거. 저기 뭐지? 시장에서 그 갯돈 들고 도망가신 분들이 있죠. 그게 5년이에요. 갯돈 들고 도망가시면. 그래서 실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분이 갯돈 한 5억인가 10억 들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도망갔어요. 근데 왜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갔냐면 아들이 거기에 유학가 있었대요. 가갖고 5년 후에 들어왔다가 공항에서 잡혔어요. 왜 잡혔냐면 나가는 순간 소멸시효가 정지가 되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셨던 거죠. 어디에서 5년만 듣고 간 거예요. 그래서 5년 후에 들어오면 되겠다. 근데 정지돼갖고 걸렸죠. 근데 그때 이제 짜증났었던 거 그게 아니었고 어느 기자가 그 내용을 다 쓴 거예요. 이 바보 같은 놈들이 지들 조회수 올리려고. 근데 왜 바보 같은 행동이었냐면 그분 말고 도망간 사람들 많잖아요. 외국에. 그래 외국 나가서 한국 그 뭐냐 기사 봐요, 안 봐요? 봐요. 그러면 이제 들어가면 안 되겠네? 들어가더라도 돈 다 쓰고 들어가야 되네.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너무 기자들이 이해는 합니다. 자극적으로 기사를 써요. 누구든지 다. 그래서 예전에 그런 적도 있었어요. 수표 있죠. 수표 복제해갖고 걸린 거 나온 적 있었거든요. 그때 KBS에서 어느 정도까지 나왔냐면 복제하는 방법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려준 기사도 있었어요. 그 포토샵을 이렇게 해서 여기를 복사를 떠서 여기에다 이렇게 붙이고 그다음에 컬러 프린터를 컬러 프린터를 준비해서 용지는 특수 용지를 준비해갖고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여준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기자들도
자극적으로 해야 사람들이 봐주니까 너무 기사를 자극적으로 쓰기는 해요. 그래서 이때 더 잡을 수 있었는데 못 잡았죠. 왜냐면 그 기사가 떴으니까 사람들이 들어오려고 생각했다가 뭐예요? 안 들어오죠. 어느 바보가 들어와요. 들어오더라도 돈 다 쓰고 들어오는 거죠. 왜냐면 그때 들어오면은 그냥 난 들어가서 조금 살다 나오면 되니까. 돈 달라고 해도 줄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법정 기간. 그 다음에 수표나 어음은 부도 발생하면 몇 개월이 지나야 돼요? 6개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30만 원이라고 있어요. 요걸 소액채권이라고 일명 표현하는데 30만 원 이하의 돈 있죠. 요거를 몇 개월 동안 회수 못했을 때요? 6개월 이상 회수기일이 경과했을 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거래처에 받을 돈이 20만 원이 있어요. 근데 6개월이 넘도록 안 줘. 그러면 개인한테 20만 원은 큰 돈일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20만 원은 작은 돈이잖아요. 그럼 국가에서도 이렇게 보란 얘기예요. 너네 이 돈 못 받을 거다. 그러니까 그냥 대손 처리해라. 받는 돈이에요? 못 받는 돈이에요? 못 받는 돈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면 실제 회사에서 30만 원보다 작으면 일반적인 회사한테는 큰 돈 아니잖아요. 근데 이 3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6개월이 넘도록 안 줘? 그럼 줄 생각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세법에서도. 그 다음에 거기 시기에 제한 보시면 몇 년이라고요? 10년. 그것 좀 봐두세요. 그러니까 10년 안에 거는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24페이지. 거래 징수와 세금 계산서인데요. 아까 잠깐 설명드렸었는데 세금 계산서는 업자들끼리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업자예요? 일반적으로 소비자예요? 소비자니까 세금 계산서 받아볼 일이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거기 밑에 보시면 세금 계산서라고 있는데요. 한 번 더 적을 거예요. 똑같은 거 저번에도 한 번 적었었는데 우리가 세금 내는 사업자를 일반 과세자라 과세 사업자라 그래요. 그 다음에 면제받는 사업자를 무슨 사업자라 그래요? 면세 사업자. 그리고 이거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가끔씩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과세나 면세를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선택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내가 국가에다가 저 이거 사고 팔 건데요 라고 신고를 하시면 당신은 과세입니다. 당신은 면세입니다. 이렇게 주는 거지. 내가 저는 면세하고 싶어요. 그렇다고 해서 면세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미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간이과세자는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일반 과세자하고 간이과세자인데 간이과세자를 외우셔야 돼요. 추후에 개인만 되고요. 그 다음에 직전 연도 공급 대가가 8천만 원 미만. 그러니까 8천만 원도 못 파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이제 간이과세자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공급 대가가 1년에 4,800만 원이 안 되면 영수증만 발행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4,800만 원이 안 되면 납부도 면제해 줍니다. 그래서 8천만 원도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는 큰 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8천만 원이면 한 달에 700 못 파는 거거든요. 근데 700만 원이 다 남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700만 원어치 파는데 40% 남는다라고 치면 280 버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또 세금 내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280이 안 나오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 250 정도 번다라고 치면 사업하려고 250 버는 건 좀 그렇죠? 맞죠? 원래 사업한다 그러면 목표는 1,000만 원 이상. 맞죠? 그 정도는 벌어야 사업한다라고 어디 가서 얘기할 수 있죠. 못 벌어도 500 이상은 벌어야 그래도 이 사람이 사업하는구나 이렇게 되는데 요분들은 대부분 1인 사업자예요. 그 다음에 영세사업자, 우리가 일명 영세사업자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요 간이과세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8천만 원 미만이고 그 다음에 4,800이 안 되면 영수증 발행할 수 있고요. 4,800 넘으면 세금계산서 발행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가 아닌 자. 그 다음에 요분들은 요걸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그래서 법인은 무조건 일반과세자예요. 법인은 간이과세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개인만 가능하니까. 그 다음에 면세사업자는 뭐 발행한다 그랬어요? 아까 계산서. 이렇게 이제 나누어져 있습니다. 뭐가 더 좋다, 뭐가 더 나쁘다는 없어요. 이미 국가에서 다 기준점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공부하는 세법이라던가 회계는 이미 다 만들어져 있어요. 틀 자체가. 그러면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아, 이럴 때에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걸 그대로 흡수를 하셔야 돼요. 이게 왜 그럴까 하는 순간 골치 아파져요. 왜냐면 법에서는 그냥 이렇게 하세요. 이거 하면 10% 내세요. 이렇게만 되어 있지 네, 설명이 그렇게 자세하게 안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교재는 325페이지 보시면 세금계산서의 종류 첫 번째 보시면은 종이세금계산서라고 있습니다. 무슨 세금계산서요? 네, 종이세금계산서는 옛날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세금계산서 발행할 때에는 두 매를 발행합니다. 그 두 매를 발행해서 공급하는 자 한 매, 그 다음에 공급 받는 자 한 매. 이렇게 해서 총 몇 매 발행해요? 두 매 발행해서 나 하나 갖고 너 하나 갖고. 근데 왜 이렇게 만들어 놨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서로 견제하게끔 만든 거예요. 그리고 두 매를 줘서 국가에다 신고할 때 내가 한 매에 1,000,000원이요. 그러면 상대방도 우리 회사에서 한 매에 1,000,000원이요. 이렇게 신고를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우리 회사는 한 매에 1,000,000원이요. 그랬는데 저쪽에서는 두 매에 2,000이요. 그러면은 데이터가 다르죠. 그러면 국가에서 얘네 틀렸네. 이렇게 해서 잡는 거예요. 국가에서 이거를 어떻게 다 잡아요? 그 많은 회사를. 그러니까 우리가 신고할 때 서로 견제하게끔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몇 매에 얼마, 그러면 저쪽도 몇 매에 얼마 이렇게 서로 신고해서 이게 데이터가 맞으면은 신고 잘한 사람. 근데 계산해 봤더니 데이터가 안 맞아. 그러면 신고 잘못한 사람. 이렇게 해갖고 잡아내는 거예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다 그렇진 않지만 국가도 자기들 유리할 때에는 전화를 해요. 아니면 우편을 보내요. 너네 신고 잘못됐다고. 근데 국가가 불리할 때에는 연락 잘 안 줍니다.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은행도 똑같아요. 은행도 지들이 유리할 때에는 전화하거든요. 근데 지들이 불리할 때는 전화 안 해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내가 이걸 전화함으로 해서 우리 회사에 피해가 가. 국가에 피해가 가. 그러면 그거 하면 잘못하면 욕먹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이건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보면 뭐 잘못된 환급금 돌려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통장 남은 잔액 돌려주는 것도 있잖아요. 과거엔 그런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법정 기간 지나면 그냥 국가가 갖거나 아니면 은행이 갖거나 과거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시스템적으로 잡아낼 수 있으니까 돌려주는 제도가 생긴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계속 좋아질 거예요. 그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 잘 봐두세요. 뭐를 잘 봐둬야 되냐면 요걸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자라고 하는데 법인하고 개인 중에서 3억 원 이상 파시는 분,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3억 원 이상 이런 분들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법인은 무조건 뭘로 발행해야 돼요?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개인 중에서는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얼마 이상인 사람이요? 네, 3억 원 이상이신 분들만 전자로 발행을 하시면 됩니다. 3억 원도 큰 돈인데 직원들 한 5명 넘어가면 3억 넘어요. 왜냐면 직원 5명만 해도 만약에 연봉으로 2천씩만 준다라고 해도 연봉만 해도 6천이에요. 아니 연봉만 해도 1억이에요. 맞죠? 근데 그것만 나가요? 월세 내야죠. 보험료 내야죠. 뭐 이것저것 해야죠. 그래서 3억이라는 돈이 큰 돈이긴 하지만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직원들 몇 명 정도 있다 그러면 아주 큰 금액은 아니에요. 혼자 하시는 분들한테 진짜 대박이죠. 1년에 3억 이상 팔면. 근데 일반적으로 혼자 하시는 분들 1억 전후는 매출에 거의 다 나와요. 그 정도 나와야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평균 원래 이렇게 봐요. 이게 정확한 데이터는 아닌데 한 명당, 그러니까 직원하고 대표이사 포함해서 일명 전직원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전직원 1인당 한 1억 전후는 돼야 어느 정도 안정된 회사로 봐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회사가 총 10명이야. 그러면 10억 이상은 나와야 돼요. 매출액이. 그래야 요것저것 하고 남을 수 있으니까. 왜냐면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는데 직원들도 직급마다 나가야 되는 월급이 다 다르잖아요. 다 2천만 원 아니잖아요. 누군 2천 주고 누군 3천 주고 누군 5천 주고 다 그래야 되기 때문에 평균 한 1억 이상은 나와야 어느 정도 좀 운영이 된다라고 보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잘 봐두세요. 그래서 법인은 무조건 뭐 발행해야 돼요? 전자세금계산서. 네, 개인 중에서는 3억 원 넘으시는 분. 그 다음에 이 전자세금계산서의 특징 중에 하나는 전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전송은 발급이 다음 날까지 전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국세청에다가 데이터를 넘겨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회사랑 세금계산서를 얼마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회사 가시면 대부분 회사가 이거 써요. 홈택스라고. 왜냐면 여기 들어가시면은 우리 회사가 어느 거래처랑 몇 건 주고받았다. 이게 데이터가 다 떠요. 그래서 과거보다는 신고할 때 실수할 확률은 줄어들고 있어요. 왜냐면은 내가 어느 거래처랑 몇 건 했다. 이게 데이터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봤을 때에 맞네. 그러면 나는 신고를 잘했구나. 근데 과거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신고해 놓고도 잘못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세무사 사무실 다닐 때 저희 거래처는 아니었고 저희 팀장 거래처였는데, 저희 세무사 사무실에서 가장 큰 거래처였는데 직원 한 분이 거기가 이제 분양 사무실이에요. 분양하는 회사였는데 10억짜리인가 5억짜리인가 되는 세금 계산서를 자기 다이어리에다 꽂아 놓은 거예요. 그리고 깜빡하고 제출을 안 했어요. 그러면 5억이라고만 잡아도 5억의 10%면 얼마죠? 5천만 원이죠. 5천만 원이 세금 신고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한번 뒤집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 회사가. 왜 그랬냐면 그걸 찾은 게 4월 달에 찾았어요. 그러면은 3월 달에 법인세 신고하거든요. 근데 그게 작년 거였어요. 1월 달에 부가가치세 신고예요. 그러면 부가세 신고도 틀렸고 법인세 신고도 틀린 거예요. 그럼 그거 다시 재신청하고 그 다음에 세금 더 내고 해서 회사에 손해 끼친 건 한 1,500에서 2천만 원 정도? 그거 하나 놓침으로 해서. 왜냐면 큰 걸 놓치면 가산세가 그만큼 커지잖아요. 100원의 2%랑 100만 원의 2%랑은 완전 다른 금액이잖아요. 그래갖고 한 1,000만 원 전후로 손해를 끼쳤죠. 근데 회사에서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거기가 몇 천억대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몇 천만 원 때문에 자기네 회사가 뭐 힘들어지고 이런 경우는 아니었으니까. 근데 그분 한 달 후에 안 보이셨어요. 자기가 그만뒀다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금액이 큰 걸 그만두면 자괴감 생겨갖고 못 다녀요. 그리고 주변에서 눈빛이 어때요? 달라지죠. 그게 가장 문제인 거죠. 본인 안 그래도 힘든데 주변에서 바라보는 게 분명히 달라져 있을 거예요. 너 때문에 회사에 손해가 끼쳤어. 아니면 쟤는 실수를 하는 애야.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자잘한 거 실수하면 욕 한번 먹으면 되지만 큰 거 실수하면 내가 못 버틸 거예요. 아마. 주변의 그런 눈빛이라던가 그 다음에 나조차도 뭔가 행동을 했을 때에 되게 힘들어지잖아요. 실질적으로. 위에서도 나를 좋게 안 볼 거고. 그리고 한 달 후에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럴 일이 없어요. 얘 때문에. 홈택스 들어가면 어느 누구랑 몇 건 했네 이게 다 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다 한 다음에 몇 건에 얼마인지 여기 들어가서 보면은 데이터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래서 요게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좋아졌어요. 그 다음에 거기 제일 밑에 보시면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라고 있어요. 거기 3번에 보시면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급시기. 요 공급시기가 뭐 인도기준이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했네, 그 다음에 뭐 자판기에서 돈을 꺼내네, 그런 얘기 잠깐 한 적이 있었죠. 그거를 공급시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건 원칙이에요. 원칙은 공급시기고 예외는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하시면 돼요. 요게 이제 예외죠. 그래서 이렇게 좀 나누어 치세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제일 밑에 그 다음에 요게 뭐냐면 그 월합계 세금 계산서라는 게 있어요. 회사 가시면 월합계 세금 계산서. 이게 뭐냐면은요, 원래 세금 계산서는 거래할 때마다 줘야 돼요. 근데 이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발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요 월합계 세금 계산서. 요거는 주로 여기로 가는 거예요. 다음 달 며칠까지요? 10일까지. 그래서 원래 세금 계산서는 늦어도 요때까지만 발행해주면 돼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은 다음 달 11일 되잖아요. 그러면 전달 거 등록이 안 돼요. 프로그램 자체에서 아예 막아버려요. 왜냐면 법에서 다음 달 10일 넘어간 걸 발행하면 가산세 내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거기 제일 밑에 보시면 5년간 세금계산서 보존 의무 면제라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세금계산서 몇 년 보관해야 돼요? 5년 보관을 해야 되는데
전자세금계산서 같은 경우에는 보관 안 해도 돼요. 왜냐면 국세청에 전송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국세청에서 우리 얼마 주고 받았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러니까 따로 신고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327페이지, 326페이지는 세무 때 볼 거예요. 327페이지 보시면은요. 영수증. 영수증 보시면은요. 여기에서는 뭐를 보셔야 되냐면 요 영수증이 아니고 여길 봐야 되는구나. 어딜 봐야 되냐면은 저기 328페이지 밑에 327페이지가 아니고 328페이지 보시면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발급 의무에 뭐여? 면제. 그래서 면제는 발행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328페이지 거기 밑에 보시면 4번이에요. 거기 4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첫 번째로 택시, 그 다음에 노점, 행상, 무인 판매기. 그래서 택시에서는 영수증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영수증은 받을 수 있는데 세금계산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노점 행상은 당연히 안 돼요. 영수증이나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왜냐면 그분들은 사업자 낸 게 아니잖아요. 뭐 사업자 내서 하시는 분들도 간혹가다 있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무인 판매기도 안 되죠. 무인 판매기에서 영수증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왜 면제로 되어 있냐면 대부분 그런 분들은 일단 영수증을 발행할 수가 없죠. 예. 그 다음에 대부분 사업자랑 거래예요, 소비자랑 거래예요? 소비자랑 거래하죠. 그래서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으세요. 그 다음에 보시면 2번에 보시면 소매업. 소매업은 요거를 좀 기억하셔야 돼요.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는 경우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뭐냐면은요,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 얘기하냐면은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가 물건 가서 사는 데가 소매업이에요. 그러면 소매업자는 주로 누구하고 거래해요? 소비자하고 거래해요. 근데 간혹 가다가 회사에서 와서 살 때도 있어요. 네. 어떤 경우냐면 오늘 당장 한 개가 필요해. 근데 도매업자한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오늘은 당장 못 구해. 그런 경우들 간혹 가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럴 때에는 가까운 소매업자한테 가서 물건을 사셔야 돼요. 비싸게 주고라도 일단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럴 때에는 요구를 해야 돼요. 무슨 요구해야 되냐면 우리가 평소에 이 물건을 샀을 때 세금계산서를 받았어. 그러면 그 상대방한테 이거 세금계산서 끊어주세요. 이 얘기를 꼭 하셔야 돼요. 그러면 세금계산서를 끊어주는 거고, 가만히 있으면 뭐 줘요? 영수증 줘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건을 사면은 영수증 줘요, 세금계산서 줘요? 영수증 주죠. 그럴 때는 이제 요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마트에서도 회사에서 마트 가서 물건 살 때는 세금계산서 끊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뭐만 줘요? 영수증만 줘요. 그럼 그 영수증 받아갖고 거기 이제 고객센터 가갖고 세금계산서 끊어주세요. 그럼 끊어줍니다. 근데 카드로 한 건 안 끊어줘요. 현금으로 낸 것만. 아니면 현금 영수증 끄는 것도 안 끊어줘요. 왜냐면 현금 영수증이나 저기 신용카드는 따로 공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구조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남자 격리할 때 마트 가서 물건 사면은 현금으로 내고 거기에서 이제 영수증 갖다가 고객센터 가갖고 세금계산서 끊어주세요. 그러면 끊어줘요. 그러니까 처음 할 때만 그 사업자 등록증 갖다 주면은 그 다음부터는 회사 이름 되면 다 데이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게 해서 끊는 게 가능합니다. 근데 요구를 해야 돼요, 꼭. 왜냐면 소매업자는 일반적으로 뭐를 끊어주는 분들이에요? 영수증 끊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요구를 해야만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욕, 이발, 미용업 이런 쪽에서는 영수증밖에 못 받아요. 왜냐면 머리하러 회사가 가요? 아니죠. 소비자가 가잖아요. 그래서 세금계산서 끊어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거기 3번이 간주공급이에요. 그래서 간주공급에는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 시 잔존 제어. 그래서 간주는 가짜입니다. 가짜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냐면 가짜니까 진짜 거래가 아니잖아요. 진짜 거래 아니니까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없어요. 거기 6번도 똑같아요. 329페이지 6번. 간주 임대료라고 있으시죠? 이거 진짜 임대료예요? 가짜 임대료예요? 가짜 임대료예요. 그래서 가짜니까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조금만 더 보고 쉴게요. 333페이지. 거기 보시면 매입세 공제라고 있으실 겁니다. 무슨 공제요? 매입세 공제.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요. 이 매입세 공제는 일단 아셔야 되는 게 아까 제가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뭐를 뺀다 그랬죠? 매입세액을 빼요. 그러면 법을 만들 때 매출세액을 잘 만들까요? 매입세액을 잘 만들까요? 매입세액을 잘 만들어요. 왜냐면 매출세액은 두루뭉실하게 만들어요. 매출하고 비슷하면 매출이다. 왜냐면 그렇게 해야 매출이 어떻게 되죠? 많아지죠. 근데 매입은 정확하게 적어놔요. 이런 것만 매입으로 인정을 할 거예요. 이거 아니면 인정 안 할 거예요. 왜냐면 국가 입장에서는 매입세액이 많아야 돼요? 적어야 돼요? 적어야 돼요. 그래야 뭐를 많이 거둘 수 있으니까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도 매입 쪽이 훨씬 더 많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매입 쪽은 정확하게 요거는 인정해 줄게요. 근데 이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아예 나눠 놨어요. 근데 매출은 좀 두루뭉실하게 만들어요. 그래야만 뭐를 많이 거둘 수 있어요? 세금을. 그래서 세법 공부하실 때에는 국가 입장에서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하나라도 더 잘 돼요. 왜냐면은 어쨌든 국가의 목적은 뭐를 걷는 거죠? 세금을 걷는 거죠. 왜냐면 세금을 걷어야 뭐 할 수 있으니까 돈을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완전히 잘못된 건 아니에요. 집값이 왜 올라요? 세금 거두려고요. 이 얘기도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완벽하게 맞다라고 볼 수도 없어요. 왜냐면 집값이 올라서 세금은 많이 걷겠지만 그 반대적인 문제도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그래서 지금 20, 30대가 영끌해 갖고 집 엄청나게 샀잖아요. 이거 아마 올해부터 해서 올해 말부터 해서 몇 년 동안 뉴스나 신문에 1년에 몇 번씩은 나올 거예요. 지금 이자율 오르고 있죠? 11월 달에 이자율 또 올린대요. 이거 발표했어요. 근데 이대로 끝날 거예요? 아니에요. 내년에 또 올려요. 2월이나 3월 달에. 근데 한두 번 오를 게 아니에요. 왜냐면 미국도 경기가 안 좋아서 내렸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근데 그거를 이제 다시 올릴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미국이 3%야. 그러면 우리나라는 무조건 3%보다 높아야 돼요. 왜냐면 우리나라도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과연 미국이 3%인데 대한민국이 2%야. 그러면 대한민국한테 돈을 그렇게 많이 빌려주진 않는다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자율은 계속 오를 건데 이대로 나가면 한 5, 6% 정도까지 올라간다라고 해요. 그러면 대출 받으신 분들 있죠. 대출 이자율 쌀 때. 그러면 대부분 고정으로 받았어요? 변동으로 받았어요? 변동으로 받았어요. 변동으로 받은 사람이 더 많아요. 왜냐면 이자율 안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변동으로 받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만약에 2%대에 받았어. 그러면 5%가 되면 이자만 2배 내야 돼요. 네,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자신 없는 분들은 뭘로 받으라 그래요? 고정으로 받으라 그래요. 근데 고정은 문제가 뭐냐면 변동보다 높아요. 이자율이 무조건. 초반에는. 그러니까 떨어졌을 때.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생겨요. 근데 이거는 다 머릿속인 거고 결론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누가 위너가 되느냐는 봐야죠 뭐. 이럴 줄 알았으면 다 저거 뭐냐 비트코인 샀죠. 저 비트코인 처음 알았을 때가 50만 원도 안 될 텐데 지금은 5천만 원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그때 샀으면 몇 배를 버는 거예요. 참고로 비트코인으로 제일 먼저 산 게 뭐예요? 피자 2판이에요. 네. 근데 그 피자 2판 값이 지금으로 치면 50억인가 그래요. 지금 가격으로 대입을 하면. 그럼 그 피자 2판이 한 판당 한 20억이 넘는 피자인 거죠. 지금 가격으로 치면. 근데 그 당시에는 거의 뭐 그 돈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피자 2판 정도였었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요것도 외우셔야 돼요. 추후에 증빙이라고 있어요. 요거를 증명서류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증명서류. 대표적으로 4가지가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그래서 이 4개 들고 가면은 국세청에서 좋아해요. 국세청에서 이거 자료 이상해요. 소명하세요. 그러면 요거 들고 가면 좋아해요. 근데 이거 아닌 거 들고 가면은 그거 안 돼요. 이렇게 나와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 4개는 국세청에다가 신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우리 신용카드 쓰면 신용카드 회사가 그 데이터 갖고 있다가 국세청으로 다 넘겨요. 그래서 연말정산 할 때 우리 홈택스 들어가면 1년 동안 얼마 썼는지 떠요, 안 떠요? 떠요. 현금영수증으로 얼마 썼는지 떠요. 이게 왜 뜨냐면은 모든 데이터를 넘겨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국세청이 이 금액은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으니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일반 영수증 흔들면서 갖고 가면 그거 안 된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국세청에 이건 신고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얼마 썼는지 정확하게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이건 시험에 안 나오는데 영수증은 나온 적 있구나. 얼마까지만 인정이 돼요? 3만 원 이하. 그래서 3만 원 넘게 쓰셔도 돼요. 3만 원 넘게 쓰면 가산세 물어요. 1%. 아니다. 1%가 아니고 맞구나. 1% 물어요. 1%인가 2% 물어요. 그래서 얼마까지만 영수증 쓰셔야 돼요? 3만 원. 과거에 10,000원으로 한번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근데 물가가 너무 비싸갖고 사람들이 1월 달에 엄청나게 국세청에다 전화했어요. 10,000원으로 뭐 사냐고. 10,000원 쓰고 세금계산서 끊어야 되냐고. 막 이렇게 따져갖고 3만 원으로 올랐어요. 그래서 3만 원보다 밑으로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3만 원으로 고정될 것 같아요. 분위기는. 왜냐면 3만 원에서 10,000원 됐다 욕먹고 3만 원 올렸는데 다시 내리기는 힘들죠. 진짜 10,000원짜리 한 장 들고 갖고 과자 2-3봉 들면 10,000원이잖아요. 뭐 비싼 거는 하나만 들어도 10,000원 넘긴 하지만 뭐 물가가 오르긴 많이 올랐죠. 과거보다는. 진짜 물가 많이 올랐어요. 안 오르는 건 뭐밖에 없어요? 월급 하고 자녀분 성적. 제가 한 얘기 아니에요. 10몇 년 전에 어느 분이 라디오 나와서 그 얘기 했어요. 물가도 오르고 다 오르는데 안 오른 건 3가지가 있대요. 근데 지금 2가지밖에 기억 안 나는데 하나는 남편 월급이고 하나는 자녀 성적이라고. 그 2개가 올리기 제일 힘든 거긴 하잖아요. 실제로도.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라고 있어요. 이거는 원래 세금계산서는 매입자가 발행하는 거예요? 매출자가 발행하는 거예요? 매출자가 발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떨 때 발행하는 거냐면 마지막으로 쓰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하고 싸웠어. 또 상대방이 나한테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나 너한테 죽어도 세금계산서는 안 줄 거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국가가 이런 걸 만들었다는 얘기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법으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이런 사건 사고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공급 대가가 10만 원 넘어야 돼요. 시험 문제 답으로 나온 적은 아직 한 번도 없어요. 10만 원 이상이어야 되고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몇 개월 이내요? 6개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거래를 했는데 상대방이 너한테는 죽어도 세금계산서 안 줄 거야. 그러면 국세청이나 세무서에다가 일르는 거예요. 뭐라고 일르냐면은 쟤랑 거래했는데 제가 안 준대요. 혼내주세요. 그러면 국세청에서 아니면 세무서에서 조사해갖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제일 좋은 서류는 뭐냐면 통장 4번. 우리 일반적으로 거래할 때 통장으로 대부분 거래하잖아요. 그래서 통장으로 거래하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점은 딱 하나입니다. 법인하고 거래할 때는 무조건 법인 통장이어야 돼요. 개인 통장에 넣어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개인 회사 통장에 넣어줄 때는 그 개인 회사에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요? 사장님 이름으로. 이거는 꼭 지켜주셔야 돼요. 이거 아닌 걸로 잘못 보내면 나중에 법원에서 붙었을 때 질확률이 생겨버려요. 왜냐면 내가 만약에 원래는 A라는 회사인데 거기 사장님이 지금 통장에 문제가 있어서 여기 말고 요거 개인 통장인데 이쪽으로 넣어줘. 그래서 그쪽으로 넣어주면 나중에 문제 생겼을 때 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걸 내가 입증해야 되는데 입증하기가 어렵잖아요. 맞죠? 그래서 금액 큰 거 같은 경우엔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녹음하세요. 요즘 녹음 되잖아요. 핸드폰에. 애플 거 아니면 녹음 잘 되잖아요. 그러면 녹음해놨다가 나중에 정 문제가 생기면 푸는 거죠. 근데 참고로 내가 대화한 건 녹음해도 불법 아닙니다. 뭐가 불법이 되는 거예요? 제3자 거 녹음했을 때가 불법이 되는 거고 내가 상대방이랑 통화한 거는 불법 아니에요. 제3자는 불법입니다. 그거. 그 다음에 여기부터는 잠깐 쉬었다 봐야 되는구나.
다음 시간에 끝낼 거예요. 그리고 오늘 좀 딴 얘기를 했었던 건 실기를 내일 하려고. 한 분이 내일은 나오실 거니까. 잠깐 쉬었다가 40분에 쪽지 시험 보고 그 뒤에 있는 거 마무리 할게요.